중국이 또 중국했습니다. 현재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일반 상선들을 상대로 해적과 다름없는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후에 중국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세계 무역로의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테러 활동으로 인해 해상 무역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해적질과 함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거쳐 가야 하는 수많은 상선들이 현재 불안함에 떨고 있는데요. 중국은 홍해에서 가장 많은 무역을 진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후티 반군의 활동을 방관하고 심지어 지원하고 있다는 폭로까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의 사태를 양안전쟁이 벌어져 중국이 해상을 장악했을 때로 상정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으로 중동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해군들이 호송 임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 세계 해상무역로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홍해이기에 밀려드는 선박을 전부 지켜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선박이 후티 반군에게 공격당하거나 납포당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소말리아 해적까지 기승을 부리며 이들에 의해 한국에서 출발했던 화물선이 납포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한국을 떠난 몰타 국적의 벌크선이 예멘 인근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포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MV 루에노는 14일경 예멘과 소말리아 근처 아라비아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고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에서는 선박이 예멘만을 지날 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6명이 승선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각국 해군의 소탕 활동으로 잠잠해졌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스라엘 전쟁과 후티 반군의 활동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국 선박이었지만 같은 항로를 사용하는 한국 선박 역시 언제 해적이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 하나가 공개되었는데요. MV 루에노가 피랍당하던 당시 인근 해역에 중국 함정 세척이 있었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 역시 미국의 다국적 연합해군에 합류할 것을 요청받아 청해부대의 홍해 파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후티 반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 와중에 중동 해역에 전개되어 있는 중국 해군 함대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민간 선박들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후티 반군의 활동을 방조했으며 심지어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폭로가 터져나와 글로벌 해운업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중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과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도주하던 상선이 보낸 조난 신호를 무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말 아덴만 지역에서 한 무역 선박이 두 해적 집단의 로켓과 드론 공격에서 대피하며 국제 공용통신망으로 인근에 있던 중국 함대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중국 해군은 응답조차 하지 않고 그저 사태를 관망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자국의 052D형 구축함 한대와 054A형 호위함 한대, 보급함 한대 총 3대로 이루어진 제45 호위소 함대를 아덴만 일대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중국 함대가 지난 11월부터 약 2달간 예멘 인근 해역에 머무르면서 상선들의 구조 신호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구조 신호는 모든 무선 통신에서 최우선권을 가지며 구조 신호를 수신한 모든 선박은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제해양무역을 이어나가기 위한 국가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인데 중국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해군이 단순히 해적들의 활동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인근에 배치된 서방 군함들을 감시하며
관측 정보를 후티 반군에 넘겨 오히려 후티 반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글이 하나 올라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산하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중국 최고 군사교육시설인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교의 샤오윤아 교수는 얼마 전 중국의 SNS를 통해 후티 반군의 활동이 오히려 중국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국의 관점에서 후티 반군이 국제항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중국 철도 연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후티 반군은 우리 중국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으며 중국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대1로의 핵심 구상 중 하나가 유럽과 중국을 철도로 이어 해양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청도 지역에는 국제철도망이 건설되었고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 화물 열차들이 이곳에서 출발하며 연간 250만 대 이상의 컨테이너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해상 운임이 급상승하며 중국, 유럽 간의 철도 운송량은 지난 3년간 119%나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해상 운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중국 철도 운송에 대한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니 후티 반군의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이기심과 후한무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겪게 되어 오히려 기회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있습니다. 홍해 봉쇄를 풀기 위한 다국적 연합군의 작전과 군사적 움직임, 해상 물류가 정지되었을 때의 여파를 면밀히 파악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해 양안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동중국해 차단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연달아 터진 2번의 전쟁으로 이역만리 대한민국까지 전쟁 피로도가 극심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안전쟁을 남의 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굳이 미국의 직접 개입이 확실한 양안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거꾸로 말해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침략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경기 침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진핑은 이미 수차례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대만을 장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은 2027년 이내에 대만을 침략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양안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까지 해상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은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상 물류를 쥐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희망봉을 돌아 간접적인 물가 상승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매 순간이 치명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입 물동량 중 약 99.7%가 바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 33%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길이상으로는 고작 370km에 불과하지만 대만 해협은 대한민국 해상 물류의 경동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로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레이시아, 몰라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해양 수송로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물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1위, 3위가 중국 상하이항과 닝보 저우산항인데 해당 항구를 드나드는 대부분의 선박이 대만 해협을 지납니다. 우회로인 필리핀해가 있긴 하지만 해당 해협은 시시때때로 태풍이 불어 닥치는 통에 이용이 까다로운데요. 중국으로서는 대만 해협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자국의 해상 물류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부지불식간에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정보 채널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군의 전력 분산을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지도발 등 고강도 국경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안 전쟁이 유력한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대만에 이어 한반도까지 미국은 동시에 4개의 전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힘으로 북한을 막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대만 해협을 지켜내야 합니다. 양안 전쟁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소요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양안 전쟁 참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과 10월 미국은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에 배수량 10만 6천 톤 규모 슈퍼캐리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훈련의 표면적인 목적은 북한의 잠수함 등 비대칭 해상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훈련의 목적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북한 해군은 계속된 경제난 탓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함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뢰정이나 소형 잠수함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훈련에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건 지나칠 정도로 과한 판단입니다.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데요.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철저한 분석을 하고 합당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끔찍한 바이러스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중국이라는 바이러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홍해에서 촉발된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의 해상 전력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 국가를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 즉각적인 무력을 투사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 대륙에 걸쳐 상계되어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을 중심으로 한 해상 전력입니다. 중국이 미국처럼 지구상의 모든 대양을 관할로 두고 지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적어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인도태평양에서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해상 전력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불행히도 이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해서 만약 양안전쟁 발발 시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맞붙는다면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차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항공모함입니다. 미 해군은 무려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모전단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해군, 공군력을 넘어선다는 평가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안방이라 여기는 해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이 지난해에 진수식까지 마쳤습니다. 게다가 푸제남은 전자기식 사출장치인 이멀스까지 장착하여 기존의 중국 항모와는 함재기 운용에서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갖췄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최신 항모라고 뽐내던 푸제남의 전자기식 사출장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건조한 세 번째 정규 항모로 스키점프식 사출대를 갖춘 첫 번째, 두 번째 항모와는 달리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개발 당시부터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염두에 두었으며 실제로 탑재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푸제남은 진수식 당시와 그 이후로도 한동안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있을 법한 곳에 검은색 천막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캐터펄트의 개발과 탑재를 진수시기에 미처 맞추지 못하지 않았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단 푸제남의 캐터펄트 성능은 확실히 당초 계획보다 수준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보강이나 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캐터펄트 자체보다는 동력 체계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푸제남을 통해 따라잡겠다고 목표로 설정한 상대는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그 유명한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차기함급으로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배수량과 함재기 탑재량에서 소위 슈퍼캐리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럴드 R 포드급을 견제하려고 개발한 푸제남은 여러모로 제럴드 R 포드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푸제남은 전자기식 사출장치 4개를 탑재하고 있는 제럴드 R 포드급에 비해 1개 모자란 3개고 함재기 숫자도 65기 이상이 실리는 제럴드 R 포드급과 달리 40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재 배수량도 10만 톤의 제럴드 R 포드급에 크게 못 미치는 67,500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력 체계가 다릅니다. 푸제남은 원자력인 제럴드 R 포드급과 달리 디젤 엔진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갖추고 있는 중국이 핵 추진 항모를 만들지 못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자칭 완전 자체 설계라고 자랑하는 푸제남에 핵동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여기서 캐터펄트 성능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제럴드 R 포드급은 원자력 발전으로 동력을 얻으며 잉여 전력을 모아뒀다가 캐터펄트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연료봉 수명 내에선 사실상 무한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제럴드 R 포드급조차 캐터펄트의 전력 소모를 100%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 30톤 이상의 함재기를 끊임없이 발진시킬 만한 전력이 필요해서 아무리 잉여 전력을 모으고 모아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디젤 동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운용 가능 여부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럴드 R 포드급보다 한계적다고는 하지만 3개나 되는 사출기 전부를 디젤 동력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투기의 소티 감소와도 직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물량 전술 역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은 최근 푸제남의 캐터펄트 시험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서 중국이 푸제남의 비행갑판을 천막으로 덮어두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중국은 이 천막을 걷어내고 캐터펄트를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상하이 조선소부두에 푸제남이 들어와 계류를 시작했고 그 부두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춘 뒤에 출항하여 캐터펄트 성능 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푸제남은 계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캐터펄트의 성능 시험은 전투기와 비슷한 무게의 트롤리를 캐터펄트에 올려놓고 바다를 향해 쏘아보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푸제남이 바다로 나가지 않고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그대로 트롤리를 쏘아보내는 다소 의아한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은 기역자로 꺾인 부두에서 함수를 육지 쪽으로 향한 채 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에는 캐터펄트로 쏘아보내는 트롤리 정면에 중국 부두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이 있는 부두와 바다에 떠있는 푸제남 선수 사이의 거리는 딱 푸제남의 전장인 300m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쏘아보낸 트롤리는 그 절반 정도인 150m 언저리에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로 중국 측은 푸제남의 캐터펄트 성능이 뛰어나서 트롤리가 부두까지 날아가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캐터펄트 개발 과정에서 각종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보해뒀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을 진행했을 때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조차 푸제남의 캐터펄트 성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모에서 전투기가 발진하는 환경은 보통 먼바다 위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해안포 사격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연안 수준이지 부두에 배를 대놓고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상황은 어지간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터펄트를 통한 발진은 어찌 보면 함포 사격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스로 쏘아보내려면 배의 움직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두에 계류하고 있을 때와 먼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는 배의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먼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항상 존재합니다. 항모 같은 거대한 함정이라면 그 영향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전투기 발진을 위해 캐터펄트를 가동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테스트를 부두에 정박한 채로 진행한 것입니다. 트롤리를 싣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진행한 것인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이 외부의 푸제남의 캐터펄트 실험 성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푸제남의 캐터펄트 시험을 진행한 바로 그 시간 인도에서는 세 번째 항모 건조 소식이 뉴스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인도가 48억 달러, 하나 약 6조 원을 투입해 4만 5천 톤급 항모를 추가로 만든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는 2013년 러시아의 중고 항모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자국산 항모를 취역시킨 데 이어 세 번째 항모 건조 계획까지 내놓으며 중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항모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자신들은 이미 푸제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 시험까지 마쳤다며 격차를 부각시키는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내용들처럼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모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저 배에서 전투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곧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항모를 보유한 나라는 육상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역외 지역에서도 자국의 전술기, 지원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제공권 확보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력을 투사해야 하는 강대국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 동맹국을 두고 유사시 비행장으로 쓸 수 있는 군사시설을 마련한 미국마저 11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극화 체제가 극심해지고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때일수록 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자국의 영내 패권을 강화 중인 브라질,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항모 건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무작정 보유만 한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함재기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재기가 갖춰지지 않은 항공모함은 그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경우 FA-18 계열, F-35C 같은 전투형 함재기부터 이트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기, 잠수함 색적을 위한 MH-53 페이브와 SH-60 시오크 대자멜기까지 항공모함 한 대당 70에서 100여 기에 육박하는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함체 기준 전장 317m, 전폭 40.8m, 비행갑판 기준 전장 332.8m, 전폭 76.8m의 웬만한 빌딩 저리 가라 할 규모의 107,700톤에 육박하는 만재배 수량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운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에서 6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에 필요한 함재기 숫자도 얼추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전투형 함재기 16대에서 28대, 조기경보기 2대, 구조 대자멜기 등 20대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캐토바 형식의 항공모함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공식적으로 탑재 항공기 숫자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001형 야오닝함이 소련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을 베이스로 했음을 감안하면 제-25 24대가 탑재할 수 있는 전투형 함재기의 최대치로 추정됩니다. 001형 야오닝함의 만재배 수량이 6만 900톤임을 감안하면 동급 항공모함의 함재기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근소하지만 물량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경항모라는 시대착오적 개념을 폐기하고 중형 항공모함으로 전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의 항모 건조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하면 중국의 깡통 같은 항모꼴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장애물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